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을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지 예측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지켜주셔야지만 더 큰 손실을 내지 않는 2차 전지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 그때를 그 전체적인 국내 증시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요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막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테마주들이나 그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 초전도체 네. 막 이런 거 뭐 맥신 막 이런 맥신. 거 막 관련주도 엄청 급등하다가 오늘은 또 무슨 일본에서 24일부터 그 방류한다 그러니까 뭐 닭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막 뭐 네. 방사능 관련주들 막 이런 것도 막 급등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테마주들이 맞아. 마구마구 양상이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수는 좀 막혀 있어요. 이제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이번에 뭐 빠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2,400 초반에서 뭐 2,600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요 가두리가 조금 좁아지긴 했거든요. 네. 뭐 2,420에서 2,550 요 사이로 좁아지긴 했는데 박스 안에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섹터별로 순환매는 되게 빠르게 도는데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치고 나가는 주도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차 전지도 지난번에 한번 시세 내고 이번에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반등할 때 지금 2차 전지들이 이끌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도 네. 그렇고 반도체들은 또 그 틈새에서 주도했다가 또 쉬다가 오늘 또 반등하다가 다시 또 쉬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 치고 나가고 뭐 의료기기 치고 나가고 뭐 미용기기 치고 나가고 또 최근에는 뭐 중국 관련주들 중국인들 들어온다 그거 치고 나가고 그냥 자동차는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고 뭐 화학주들은 영 중국이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계속 안 되고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호재 뉴스 이슈만 나오면은 테마로. 등락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고 네. 이런 상태라서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주식하시기 어려운 장세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리듬만 잘 타면 완전 좋은 장세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요거 사서 올렸다가 빠졌더니 저거 거의 미리 조정받고 있네 그럼 절로 올라탔다가 저거 또 올라왔네 팔았다가 또 다른 거 조정받은 거 옮겨 탔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의료기기 쪽들 워낙 좋고 네. 그죠? 미용기기 그다음에 뭐 이런 쪽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시장이긴 한데 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섹터주들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 종목들이 많아서 네. 좀 어렵고 잘 아시는 종목들 뻔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많이 못 갔었거든요. 최근에 뭐 그래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올라오고 뭐 인공지능 로봇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지금 또 조정받고 있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섹터주들이 고르게 한 바퀴씩은 다 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대장은 없는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이번 주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시장에 무리수를 두는 듯한 발언을 안 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최근에 중국 변수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 또 미 국채 금리가 좀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파월도 좀 시장에 약간 뭐 안 좋은 뉘앙스의 발언보다는 다소 조금 시장을 좀 잠재우고자 하는 뉘앙스 이런 부분에 좀 발언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도 또 금통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있고 3일이면 내일이죠. 네 있고 뭐 어떻게 이번 주에 좀 시장의 변곡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사실 뭐 중국 그 벽개어 문제는 그래도 좀 한 달이라는 여유 기간이 그나마 좀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이자 갚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 문제가 조금 너무 우려스러우니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가지고서 시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또 막상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반대로 우려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려스러운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뭐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중국은 어차피 좀 이렇게 뭐랄까 폐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쇼핑 다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밖에서 볼 때 그런 느낌? 네. 뭐 중국도 뭐 예전에 그 헝다도 뭐 21년도에 터졌었지만 지금까지 좀 큰 문제 없었고 이번 문제 뭐 벽개원 문제도 어떻게 중국에서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크게 해석하는 분위기, 뭐 중국의 뭐 리먼 사태다 뭐 이러면서 막 크게 보는 분위기인데 뭐 중국 자체는 어차피 계획 경제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좀 뭔가
나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뭐 지금 금리 LPR 금리도 인하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쓰지를 않는 거잖아요. 약간 불안하니까 본인들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안 하니까 네. 소비를 계속 하라고 이제 여행도 풀어준 거고 계속 이렇게 풀어주고 쓰라고 하고 금리도 내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좀 과잉된 유동성은 또 다시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게 능사만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이번 사태를 어떻게 중국이 잘 마무리가 짓는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방향성은 없고 좀 눈치 장세 속에서 테마주 급등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네. 각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도는데 그 섹터에 지금 한 3개 정도 섹터를 보시면 돼요. 네. 뭐 2차 전지 섹터,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아. 이쪽에서 그냥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요게 지금은 잠잠하지만 앞으로 다시 주도주로 좀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박스권의 횡보 장세에서 요 세 섹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도력을 가지고 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살짝 끼어드는 상태. 네. 이렇게 하면 4개 정도 섹터가 아마 좀 주도권은 아니어도 좀 이렇게 시세를 내기 위한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좀 관망 조선주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네. 푹 쉬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아무리 많이 팔려도 그냥 푹 쉬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다시피 지금은 좀 약간 알고 보면 성장주 그죠? 반도체 IT 쪽에서도 성장주고 2차 전지도 다 성장주고 제약바이오도 성장주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성장주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금리 인상의 리스크라든지 지금 현재 금리를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성장주 기술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네. 뭐 그게 반대라면 또 반대로 많이 빠져 있는 내수 소비주들이 이제 중국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좀 반등 시도한다. 뭐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중국 관련 주. 그러면 그 2차 전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잠잠하고 또 근데 또 오늘 같은 날이나 또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어제 오늘 많이 올랐죠. 어제 오늘 네. 또 에코프로는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2차 전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냥 끄트 모르고 갔었잖아요. 이 끄트 모르고 가다가 이제 빠지고 나면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실 만큼 조정은 많이 받았고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데 좀 일제를 한 상태잖아요. 네.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를 사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빠지면 에코프로를 사면 올라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조금 시장의 주도력이 있는 종목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2차 전지가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테슬라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테슬라가 실적은 잘 나와도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차 가격을 계속 인하시키면서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치킨 게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피를 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소비자라고 해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지금 테슬라 가격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시피 테슬라 가격을 내리면 내릴수록 사람들은 다른 업체들도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기다리면 더 싸지겠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왜 막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가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 안 팔리니까 네. 현대 뭐 기아차도 재고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전기차. 네. 그렇다시피 테슬라의 공격에 지금 다들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팔리기도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치가 높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좀 더 네.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뭐 원자재 가격, 기름 가격 하나 좀 비싸긴 하지만 또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기를 팔아서 전기로 충전해야 되는 이 전기의 비용도 무시 못하거든요.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는 전기의 비용이 많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차들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월등히 전기료가 싸다라면 빨리빨리 전환을 하겠지만 지금 차값도 내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전기료까지 올라갔으니 굳이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되겠고 2차 전지 쪽은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 뭐 CATL에서 뭐 10분 충전하면 400km 간다는 거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연내 나오고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삼원계 하이니켈계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NCMA 같은 이런 것들 많이 쓰면서 이제 쓰는데 하이니켈계를 많이 쓰는데 이제 하이니켈계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거리 주행
거리는 많고 근데 네. 요새 LFP도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 메이커 입장에서는 LFP를 쓰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 차 가격을 또 낮출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LFP가 주도하는데 이제 중국의 뭐 아시다시피 CATL이 꽉 잡고 있고 이쪽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사실은 그럼 중국을 되게 막 무시하는 발언들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 중국 태양광 무시하다가 완전히 당했듯이 그때 무시했었나요? 예전에 못 따라온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도배잖아요. 완전히 중국 태양광으로. 네.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 좋긴 하지만 중국의 2차 전지 기술력도 사실 무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제 얘기를 듣고 뭔 소리냐 막 국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겠지만 분명히 경쟁자들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 뭐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완성차 업체들도 다 배터리 내재하려고 하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 업체들이 많이 힘든 거죠. 셀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셀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도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다 기타 등등 뭐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뭐 가격을 압박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원자재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루두루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잘 팔리고 이제 뭐 계속 생산 설비 투자하고 기타 등등 하면서 막 기대감에 커왔던 이쪽 2차 전지 섹터주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뭐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생각했던 캐파만큼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장비주들은 이제 계속 이제 발주가 들어가니까 최근에 좀 반등하다가 오늘 보면 다시 되밀리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주들도 딱 몇 개만 보면 되더라고요.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요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뭐 포스코 홀딩스나 금양도 이제 좀 조금 따라서 등락하고 시장에서 리포트나 이슈 나오면은 뭐 대주전자나 뭐 나노신소재나 뭐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거 잠깐씩 반등하고 이런 상태고 나머지들은 그냥 진짜 맥없이 있다가 많이 빠지면 잠깐 올라오는 정도 오늘 보면 뭐 분리막 조금 잠깐 올라오는 정도 이런 식으로 소부장 안에서도 이게 좀 순환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섹터로 보기보다는 정말 거의 지수의 느낌으로 지금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2차 전지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 그 정도. 그때를 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하반기에도 네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왜냐면 그때 정말 포모 현상 나타나면서 미친 듯이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려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형성된 고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상당히 크고요. 그때 다 팔아치운 것들이 내수 소비주들, 중국 관련주들이었었거든요. 네. 이것들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던진 것들. 근데 그것들이 최근에 시세가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손절매하고 옮겨탄 것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 뭐 빈 곳에서 또 다시 지금 기회를 보고 있듯이 이쪽은 너무 몰려가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지금 그게 시장에도 좀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뭐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네. 고점에 몰린 뭐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추가적으로 누군가 더 사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주가인데 네. 누군가 더 사줄 사람은 적고 올라오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지금은 좀 약간 지친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거나 이 전기차 2차 전지 업종에 뭔가 파워풀한 뭔가 이슈가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막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때려 부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새롭게 나올 뭔가 호재가 없다라면은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그 수급마저도 다 분산이 돼가지고 사실은 좀 지금 좀 어렵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등락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예전처럼 변동성을 보이면서 급등하기보다는 뭐 약간 어느 정도 바운드리 안에서 그 종목들 자체의 이슈로 인한 개별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추세상으로는 뭐 우상향 추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하루에 막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급등세는 사실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뭐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고점에서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물린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물 타도 되냐. 왜냐면 그래도 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한 20-30% 빠졌고 네네. 에코프로도 150 갔다가 110, 120이니까 좀 그쵸, 빠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좀 물 타도 되냐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고민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물 타는 게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제 산 주식이 고점에 샀는데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내가 이 생각할 때 여기 지지선이다. 요번에 보면 2차 전지들이 거의 대부분 한 61선? 요 정도에서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지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하면 내가 물을 탈 때 그럼 내가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물을 얼마치 타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있으면요? 100만 원 있으면 그래도 한 절반은 타야 되지 않을까요? 50만 원? 네.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단가가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아, 100만 원 다 타야 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물타기는 나는 여기가 진짜 바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물을 탈 때 나는 이 가격에 사고 이 물 탄 금액만큼은 이 가격이 빠지면 또 탄다. 무조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기 때문에 어. 저는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물은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타는 거예요? 신규 매수처럼. 와, 그렇구나. 예, 네. 신규 매수처럼. 그럼 단가가 확 낮아지잖아요. 음. 그럼 어느 정도 조금만 올라와도 팔 수 있는 가격이 오는데 아. 100만 원치인데 50만 원 타면 단가 별로 낮아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올라오다 다시 빠지면 수량만 많이 늘어나고 또 몰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 탈 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타야 되고 정말 이 가격은 정말 잘 지켜질 것 같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자리에서만 물을 타야 되고 그 가격이 깨지면 과감하게 물 탄 그만큼은 손절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거든요. 아까 2배, 3배를 태우고 어떻게 네. 되는 거죠? 만약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 태운 다음에 그래도 마이너스 다시 원 상태가 되면 손절. 100만 원에 100만 원 타면 별로 안 떠. 아니 뭐 물론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도 뭐 100만 가능성은 원에 있을 수 200만 있죠. 원 태워야 되겠네. 100만 원엔 저는 보통 200이나 300을 태워야 생각해요. 아. 원래 내가 1이라는 걸 샀으면 뭐 만약에 분할 매수할 때도 법칙이 있어요. 1위를 샀으면 그 다음에는 뭐 2나 3을 사고 그 다음 더 바닥으로 빠지면 거기서 5를 사는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단가를 폭발적으로 낮춘 다음에 아. 반등할 때 물 탔던 부분은 빼버리고 그렇구나. 남겨있는 물량만 가지고서 나머지를 가는 거거든요. 이 보통 다 거꾸로 하는데. 처음에 한 두 산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네. 빠지면 바닥에서 그냥 1 정도 타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게 타면 단가도 안 내려가고 수량은 많이 내려가는데 운 나쁘게 또 내려가 버리면 수량만 더 물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탈 때는 보통 한 1, 3, 뭐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배수를 더 늘려서 원래 포카 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도박장에서도 확률 게임이잖아요. 계속 때려 넣다가 돈 떨어지면 죽는 거지만 돈을 안 떨어뜨릴 수 있으면 뒤로 가면 확률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안 나올 게 나와야 되니까.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뒤에 가서 왕창 때려서 넣어서 아. 거기서 먹는 거잖아요. 네. 도박장도 비슷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거 좀 여쭙고 싶은데 물을 타는 퍼센트는 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처음에 물을 타는 퍼센트라는 그러니까 게 뭐 한 20% 빠졌을 때, 30% 빠졌을 때, 뭐 10% 아, 빠졌을 때.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20% 빠졌을 때, 30% 빠졌을 때, 50% 빠졌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산 가격이 정말로 나는 이제 고점에서 물론 샀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를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지선이 깨지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죠. 아. 빨리 손절하고 그 다음 지지선에 가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실질적으로는. 근데 내가 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추격 매수를 해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 근데 손절을 못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상승 폭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적인 조정 폭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네. 그냥 저희가 뻔히 하는 뭐 21선이 될 수도 있고 61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하다가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었던 그 저항대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면 거기가 정말로 강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점,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퍼센테이지가 10% 빠졌는데 20% 빠졌는데 30% 빠졌는데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산 가격에서 50% 빠졌지만 그 밑으로 50%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편적으로 20%, 30%, 40%라고 말할 건 아니고 그 고유의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가격대, 매물대도 뭐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절대 깨지 않으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럴 때 물을 타는 거네요. 아. 물을 어설픈 가격에서 잘못하면 수량만 늘어난다. 더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 하면 조금 고상해 보이지 않고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게 조금 고상해 보이는데 네. 그런 시점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 가격이면 정말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격대 이 가격이면 한번 내가 대시해 볼 수 있는 가격대 1월 때 한번 사실 이번 주 어제도 그렇고 뭐 다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퓨처엠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 싶은 네. 가격이 왔네 이런 느낌이 드는 차트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대시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이다. 그럼 빠르게 손절하고 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빨리 손절을 해줘야죠. 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다른 방향을 하는데 하다 보면 수량만 이만큼 늘어나고 손실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절매도 중요하고 물타기도 중요한데 타이밍, 그다음에 빠른 손절매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지켜주셔야지만 더 큰 손실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탈 때는 정말 절대절명의 가격대에서 물을 타고 수량을 확실히 늘려서 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와서 메이크업이 되면 물 탄 거는 다시 빼버리고 기존 물량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물 탄 게 올라와서 원금 오면 더 먹으려고 안 팔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빠지면 수량 다시 또 손실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보통 이제 이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대표적인 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앞으로 한 3년 바라보고요. 지금으로부터도 막 두세 배 갈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언제 사도 싸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셔가지고 네. 지금도 과감하게 더 추가 매수하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그분을 반박하고 싶진 않아요. 뭐 본인의 논리니까 네. 본인의 논리대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보는 사람인데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어느 산업이든지 간에 가장 희망이 부풀었을 때 그다음에 증설이 러시가 이르렀을 때 그 증설 그 효과까지 감안해서 이게 이만큼 증설하면 와 실적이 몇 년도에 이만큼 나오겠네. 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럼 멀티플 많이 줘야지.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 증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뭐 지금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커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무슨 소리냐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이 뭐 공급 과잉을 논할 시점인지 아닌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산업의 사이클상 네. 앞으로 수요가 딸릴 것 같아. 우리 빨리 증설해야지. 요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양극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업이 이만큼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 증설할 거야. 그래서 여기 투자할 거야. 얼마 할 거야. 여기다 공장 지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비전을 발표하잖아요. 항상 그러고 나면 그게 완공되고 났을 때가 항상 고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주식도 옵션이랑 비슷한 게 옵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 가격에 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이 가격에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과 이 가격의 갭만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사는 게 옵션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2차 전지도 그런 어느 정도 가치는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 2, 3년 뒤에 어느 시점에 이 기업이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녹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 중에서 또 시장의 쏠림 현상도 강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갔었기 때문에 지금 또 빠졌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싸다 안 싸다 논하기는 그거는 사실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도 맨날 싸다 그러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삼성전자도 뭐 200만 원 가야 된다고 해도 안 가잖아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안 가잖아요. 그렇다시피 이거는 시장의 수급 논리랑 시장의 뭐 유행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는 대응하는 영역이지 주식시장은 예상하고 예측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랑 방향이 바뀌었네? 그럼 빠르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죠? 내 생각이 달랐으면은 틀려졌으면은 바꿔야 되잖아요. 시장이랑 바뀌었으면은. 네.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흐르고 있는데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면 최소 3년은 고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을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지 예측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리 2, 3년 뒤를 예상하면서 2차 전지가 지금도 싸니까 빠져도 계속 사모아 놓으면 2, 3년 뒤에 더 올라가겠지. 그게 물론 맞을 수도 있죠. 2, 3년 뒤에. 맞을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이었을 때는 나는 2, 3년을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 사이 동안에 다른 섹터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섹터가 많이 올라가면 나는 거꾸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너무 싸니까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한 올 초나 작년 정도였으면은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기에는 그냥 제가 증권회사 영업직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타이밍이
애매하다. 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가라는 게 멀티플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멀티플이 막 바뀌잖아요. 상황에 그럼요. 따라 어쩔 때는 네. 30배도 뭐 싸다고 하고 어쩔 맞아요. 때는 뭐 20배만 줘도 비싸다고 하고 그거를 약간 임의적인 게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다양한 걸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